북한이 현재 핵개발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2020년까지 100개 핵무기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지금 제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그 조엘 위트라고 하는 분, 네. 과거에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했고 또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예요. 지금 38로스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분의 예측을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이분이 100개라고 하는 수치를 얘기한 것은 이 대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제일 저성장했을 때, 중간 성장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 이렇게 세 개를 나눴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100개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정말 북한이 전력을 다해서 이걸 다 개발을 하고 아마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나 제약이 상당히 미약한 그런 상황을 아마 전제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성장은 한 20개, 최악을 100개, 이 격차가 한 5배 정도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조엘 위트 연구원이 100개를 추정한, 예측한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그렇게 되려면은 플루토늄이라든지 농축 우라늄을 그만큼 많은 양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현재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이제 추출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고 그렇다면 농축 우라늄 국제사회 눈길을 피해서 그걸 통해서 최대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100기를 생산할 만큼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전력의 발전 속도 이런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한 그런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 아마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홍현익 연구위원에게도 같은 질문입니다. 현실화, 100개의 현실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조엘 위트가 가장 덜 개발했을 때도 20개는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뒤에 북한의 핵무기가 최소 20개다. 많게는 100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개까지 보는 거는 영변에만 그 농축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만약에 우리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한테 북한이 보여준 영변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지만 다른데 여러 군데 있다면 그런 가정이 있을 겁니다. 플루토늄은 지금 생산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북한이 우라늄 그 매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할 경우에 아마 100개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20개라 그래도 우리한테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20개라면은 뭐 남한을 완전히 그냥 정말 불바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네. 이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봐야 되고요. 조엘 위트가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는 지금 한국 정부가 통일 대박론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통일준비위원회 활동도 하고 하는데 네. 핵무기를 최소 20개에서 100개를 가진 나라를 통합해서 사실상 흡수통일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겠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뭘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황중국 한반도 평화본부장이 이제 한미일 회의했고 한중 회의했고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오는 길일 텐데 러시아까지 이제 육자회담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을 다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탐색적 대화를 필요하다고 이제 결론을 대개 맺었고 조만간에 어떤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제안을 한다라고 해서 네.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이제 좀 생겼는데 조엘 위트의 얘기에 따르면은 빨리 좀 대화를 해서 북한하고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너네가 어떤 조건 하에서 핵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네. 이걸 물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서로 탐문하고 그리고 서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빨리 동결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폐기를 시켜야 된다.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20개든 100개든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현재 과연 소형화가 잘 돼 있느냐? 소형화가 잘 돼 있다면 4차 핵실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안 됐다면
하긴 해야 되고 그것이 갈림길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4차 핵실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그 핵실험,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소행은 안 됐다.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군사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물론 조엘 리트는 여기 분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4차 핵실험이 없더라도 북한은 얼마든지 핵 능력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소형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좀 더 강력한 좀 더 소형화된, 좀 더 다종화된 그런 핵 역량을 갖추려면 사실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거든요. 네. 또 추가적인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입지를 더 높이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4차 핵실험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3차례 핵실험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의 그런 핵실험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서는 북한이 더 이상 핵 능력을 발전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 또 북한이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가시적으로 우리를 공격했을 때에 대한 우리의 방어력, 억제력 그런 것들을 같이 갖춰나가는 그런 과제가 지금 있는 거지요. 근데 3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중국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그런데도 4차까지 갈까요? 가능성 충분하죠. 지금 제일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느 상황에서 그러냐면요. 남북 관계 안 좋고 북미 대화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만류하거나 경고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탄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그럴 때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핵실험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고립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북한이 뭐 귀여워서가 아니라 너무 외롭게 그냥 방치해두면 그들은 사고를 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갖추고 우리의 안보 공백을 다 계속해서 수시로 메워 나가면서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걸 해가지고 북한이 감히 도발할 명분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한다 그래서 안보가 소홀해지는 게 아니에요. 안보는 항상 철저히 하면서 대화를 꾸준히 하고 이를테면 뭐 인도적인 의약품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분유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북한에게도 국제사회가 너도 우리가 그냥 뭐 저 사갈시하고 적대시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국제사회에 맞는 규범에 따른 행동을 하면 우리 도와줄 수 있다는 걸 계속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은 북한이 아무리 악당이라도 그런 경우에 우리를 도발하는 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건 나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아무리 악한 집단이라 해도 대화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는 하고 국가안보는 동시에 확고히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문 장관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미사일 방어, 뭐 사드 문제도 막 있잖아요. 사드 같은 거는 하나의 뭐 보완적인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미사일 방어 우리 한국식 미사일 방어도 하잖아요. 그거와 함께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으로 만약 공격하면 반드시 김정은이는 24시간이든 3일 내에 반드시 죽는다. 라는 우리도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미사일 방어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히.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이 1000개나 막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가 뭐 150개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막습니까? 따라서 제일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만약 그들이 정말 반민족적으로 핵을 가지고 우리 공격하면 평양 자체는 그냥 다 날아간다. 이런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감히 못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사드나 미사일 방어는 전투기나 지휘부를 막는 데는 또 그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가야지 미사일 방어하니까 뭐 북한 핵 개발해도 우린 염려 없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뭐 말씀하셨지만 남북 간의 대화도 좀 잘 되고 하면서 좀 풀어나가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 뭐 매년 그래왔습니다. 한 2월 말부터 8월까지는 뭐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때 항상 왜 남한은 대화할 생각이 있으면서 계속 군사훈련하느냐 이러면서 미사일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좀 달라질까요? 더 많이 쏠까요? 아니면 핵실험도 이번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연초에 김정은이가 직접 육성으로 신년사를 통해서 네. 대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최고위급 대화도 못할 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핵실험과 연계시켜서 그런 제안도 했고 물론 미국이 거부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3월 초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미연합연습이 시작이 되고 특히 폴 이글 같은 경우는 4월 거의 하순까지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3, 4월 사이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아마도 북한이 아마 군사적인 시위, 군사적인 압력, 제한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이 몇 년 사이에 봐도 북한이 3, 4월 어간에 상당히 그런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과연 작년과 같은 형태의 그 도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초강수의 도발할 것인지는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으나 지금 생각해 볼 때는 김정은 계산 속에 4월 이후에 북한이 계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김정은이 만약에 모스크바를 간다고 할 경우 네. 그 전에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그러면 사실 가기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제한적인 우리 군사 연습에 대한 그 항의 또 시위 그런 것들은 하지만 또 이후에 있을 자기들의 일정과 행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리포트도 나오지만 에볼라가 무서워서 측근들도 격리하고 어떻게 보면 돈벌이로 할 수 있는 외국인 마라톤 대회도 막는데 과연 외국에 나갈 것이냐? 전 또 못 나가지 않을까? 이것도 무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오히려 강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3월 2일부터 네. 한미연합훈련제 시작되면요. 북한이 이제 또 저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 많이 발사할 겁니다. 틀림없이 하는 건. 근데 그거 하는 건 사실 큰 뉴스가 아니에요. 당연히 작년에도 100차례 쐈죠. 막 네. 100발 이상 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장거리 미사일 쏘는 거하고 핵실험하는 거하고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국이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북한에게 중국이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최후에는 뭐 노후 선박 들어오지 마라. 네. 또 뭐 무연탄 수출을 이 북한에서 지금 11억, 13억 달러를 수출하는데 이 스위스에서 품질 검사를 받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수입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2억 달러나 줄었어요. 2억 달러면 대단한 돈이 아니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만약에 핵실험하면 북중 관계 더 나빠질 건 뭐 명약관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핵실험 안 할 가능성이 일단 4월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안 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데 네. 우리가 그럼 바라는 거는 남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되면 핵실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가능성이 적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 중국의 대북 정책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셈인데 만약에 중국이 시진핑이 베이징으로 초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하겠죠. 아니면 적극적으로 경고를 해서 너 핵실험하면 정말 혼내준다라고 또 안 하겠죠. 그런데 그 둘도 양측이 아니라면은 북한은 핵실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정치국 회의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또 신년사에도 김정은이가 한 얘기 보면 다각 외교를 주동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반둥에 4월 22일 날 갈 수도 있고 5월 9일 날 러시아 갈 수도 있고 9월 3일 날 베이징에서 전승기념일을 중국도 합니다. 그때 아마 김정은을 초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나돌아다니면 핵실험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좀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볼라 이게 지금 북한의 얘기로는 미국이 개발한 생물학 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북한 예. 애들이. 네. 그래가지고 2인자인 최룡해나 김영남 같은 사람도 러시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외국에 다녀오면 21일 동안 김정은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한테 옮을까 봐.
김정은이 생각은 미국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에볼라를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망상이지만. 예. 왜냐하면 디인터비라는 영화에도 보면 김정은이를 암살하는데 악수하면 손에다가 뭘 묻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옮겨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떠오르는 게 에볼라? 오, 이거 최룡해 통해서 나 옮기면 나 죽잖아. 그래서 최룡해 같은 2인자도 21일 날 격리하니까 그것만 보면 또 김정은이가 안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또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북한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